자, 이제 마지막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약집 121페이지 보세요. 121페이지 한 3절 부동산 유동화제도다 소인데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세요. 이제 흔히 이제 유동성이 낮은 상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유동성이 낮다는 이야기는 어때? 잘 안 팔린다. 이런 뜻이겠죠. 지금 유동성이 낮은 상품을 유동성을 높여준다는 이야기예요. 잘 팔리게 만들어주겠다. 이를 가려서 그냥 우리가 유동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유동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참 유동성이 낮은 상품을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증권 발행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증권 발행이 이루어진다. 이를 가려서 우리 증권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런데 보세요. 유동성이 낮은 상품이 잘 안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발행된 증권을 투자에 매각하면 좀 더 잘 팔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높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부동산도요. 부동산도 유동성이 낮은 상품이죠. 그럼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상품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겠다. 그래서 유동성을 높여주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제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부동산 유동화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유동화 제도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도입된 시행 중에는 부동산 유동화 제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된 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먼저 자산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 유동화 제도라는 건데, 자, 이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뭘 들어 쓰세요? 자, 부동산도 유동성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기업의 매출 채권도 유동성이 낮다 할 수 있겠죠. 뭐 등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들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을 하겠다.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된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한다면 좀 더 쉽게 팔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 바로 뭡니까? 자산 유동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 발행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발행된 증권을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바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지출한다.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담보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때 발행 증권을 자산 담보부 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해서 담보로 해서 발행한 증권이다. 그래서 자산 담보부 증권, 다른 말로 자산 유동화 증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자산은 어셋이죠. 첫 글자 A 있다는 거고요. 담보에다 back B 증권, security, ABS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자산 담보부 증권이다. 어떻게 표현됩니까? ABS. 그래서 자산 유동화제도 일통해서 발행된 증권이 뭡니까? 자산 담보부 증권 ABS다. 그래서 자산 유동화제도를 흔히 우리가 ABS 제도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유동화제도는 이 골격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깊게는 안 물어봅니다. 다음 두 번째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어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는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이 있지요. 주택 저당 채권 이걸 줄여서 우리가 저당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자, 저당 채권 앞으로 우리 자주 사용할 용어입니다. 그럼 저당 채권 하면 여러분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주택을 담보로서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이때 저당권 또는 근저당 설정하겠죠? 이처럼 주택을 담보로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설정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이걸 뭐라 한다? 저당 채권. 그럼 여튼 저당채권도 유동성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자, 생각해보세요. A라는 은행이 주택담보출해주고 1억 2천만 원짜리 근저당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팔려니까 잘 팔려 안 팔려요? 안 팔리겠죠? 유동성이 낮다라는 이야기예요. 낮다. 참 유사하진 저당채권 기준에서 증권을 발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한다면 좀 더 쉽게 팔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발행된 증권이 있죠. 이때 발행 증권을 우리가 뭐라 배우시가 뭘 기초로 증권을 발행했습니까? 바로 주택 저당 채권이다. 이 기초로 증권을 발행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때 발행 증권을 주택 저당 채권을 기출한다 해서
담보로 내서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증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증권이다. 말이 길죠? 길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저당 담보부 증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당 담보부 증권이다. 자, 저당은 모기지죠. M 담보에다 백 증권 시큐리티 S여서 이때 발행 증권을 저당 담보증권 MBS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다. 이를 통해서 발행된 증권이 바로 뭡니까? 저당 담보증권 MBS다. 이런 의미에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우리가 MBS 제도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원활히 수행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중 하나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간략한 말씀드렸고, 우리 교재 4절 1동에서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산 유동화 제도나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 기본적인 골격은 유사합니다. 큰 차이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산 유동화 제도에서는 자,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면 뭐든지 증권 발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다. 이는 뭡니까? 증권 발행의 대상은 오로지 어때? 저당채권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 나머지는 뭐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자산 유동화제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모두가 어때? 부동산 유동화제도의 하나가 된다. 왜? 자, 부동산이 다 들어있죠? 부동산이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증권 발행 과정에서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을 유동성을 높여준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다음 세 번째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다. 이건 영어로다 리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리츠. 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리얼 이스테이트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글자서 자, 그리고 투자했으니까 인베스먼트 트러스트다. 그래서 리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부동산 투자 회사다. 자, 이는 어때? 자, 부동산 투자사 법이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도입인 제도다 할 수 있겠죠. 이 법에 의하면 부동산 뜻은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주식이니까 당연히 어때? 주식을 발행하겠죠. 참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 조달한 자금을 전문가가 운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운용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발생 수익을 어때? 배당 형태로 분배해주는 제도가 바로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 부동산 투자에서는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럼 주식 발행한다. 이게 뭡니까? 증권 발행이 될 수 있겠죠? 주식을 발행해서 고가의 부동산품을 어때? 이제 소액화했다는 얘기에서 유동성을 높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 정부가 활성화하고자 하는 하나의 제도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이제 5절에서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유동화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되는 거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어요. 자산 유동화제도,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부동산 투자 회사제도다 생각하시고, 자산 유동화제도 일 통해서 발행된 증권이 뭡니까? 자산 담보증권 ABS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제도 일 통해서 발행 증권이 뭡니까? 저당 담보부 증권이다 MBS. 다음 부동산 투자는 뭘 발행합니까? 주식을 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비교합시다. 이제 저당 채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저당 채권을 증권화했다는 이야기예요. 대표되는 게 바로 뭡니까? 저당 담보부 증권이다 할 수 있겠죠. 처음 저당 채권을 증권한 상품 중에 대표되는 건 뭡니까? 저당 담보증권 MBS가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지분을 증권한 상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분을 증권한 이건 뭡니까? 주식 발행해주는 뭘 주세요? 부동산 투자회사 들어볼 수 있겠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 발행이니까 지분을 증권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당 채권을 증권한 상품 중에 대표되는 건 뭡니까? 저당 담보증권 MBS다. 다음 지분을 증권한 상품 중에 대표되는 건 뭡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자, 부동산 금융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이래서 말씀드렸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분
지분 금융이라는 게 있고, 지분금, 다음은 부채 금융, 그리고 매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다. 자, 먼저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자, 지분 금융이라서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지분을 매각한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게 바로 뭐니까 지분 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채금융에서는 이제 사채, 즉 채권을 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채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저당을 설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게 부채 금융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매장 금융이라고 했어요. 매장 금융은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의 중간 성격을 지니는 자금 조달 방식을 총칭해서 우리가 매장인 금융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지분 금융에 해당되는 것인지 부채 금융에 해당되는 것인지 매장인 금융에 해당되는 것이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지금 그것도 사례를 물어보는 거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한 문제로 출제하지만 지금 절대 한 문제 안 나옵니다. 지문 하나씩은 꼬박꼬박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언제든지 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영역이에요.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부동산 투자 회사다. 우리 조금 전에 했죠. 부동산 투자는 상법상 주식회사라 했잖아요. 그럼 상법상 주식이니까 주식을 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식을 발행하니까 당연히 어디 합니까? 지분 금융의 사례가 되겠지요.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다. 자, 보세요. 내가 펀드에 가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펀드에 가입한 만큼 이 펀드에 내가 지분을 갖는 셈이잖아요. 그죠? 이 펀드에 지분을 갖기 때문에 격상형 지분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이도 어디에 합니까? 지분 금융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공모에 의한 증자라는 게 있어요. 이때 공모는 공개 모집이지요. 그래서 불특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증자는 자본금을 늘린다는 겁니다. 그럼 주식을 발행할 때도 공모에 의해서 발행해서 자본금 늘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여서 공모에 의한 증자 역시 뭘 보고 있다? 지분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신디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신디게이트. 예, 다음 다섯 번째 조인트 벤처. 그래서 이제 신디게이트나 조인트 벤처 모두가 개발 사업 방식이에요. 그럼 개발 사업 방식인데 이제 신디게이트는 다수의 투자자 참여하는 거고 조인트 벤처는 소수의 투자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다수냐 소수냐 이거 중요성 없는 겁니다. 그럼 다수의 투자자 참여하든 소수의 투자자 참여하든 이 투자가 출장 금액만큼 뭘 갖는 겁니까? 지분을 갖는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신디게이트, 조인트 벤처 이것도 다 어디에 합니까? 지분 금융 방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제 자산 담보부 증권이 있지요. 자산 담보부 증권이다 또는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 우리 ABS 이렇게 배웠습니다. 안타깝지만 금융편에서 영어로 쓰는 건 무조건 여기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시험 ABS는 당연히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벌써 이제 ABS 자산 담보부 증권 또는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 보세요. 자산을 담보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담보로 했으니까 당연히 이는 지분 금융입니까? 부채 금융입니까? 부채 금융이 된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 네. 자, 저당 담보부 증권이다라는 거예요. 저당 담보증권 MBS 이렇게 우리 배웠지요. 저당 담보부 증권이다. 이도 저당을 담보로 한다. 또 저당을 설정하니까 당연히 넓은 의미에서 어디 합니까? 부채 금융에 해당한다 하시겠죠. 그럼 자, 이것은 다음 주 우리가 배울 거예요. MBS 상품도 아주 다양합니다. MBS 상품도 아주 다양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데 그 중에 MBB란 상품이 있어요. MBB. 다음은 MPTB란 상품이 있습니다. CMO 이 상품이 있어요. 이때 MBB, MPTB, CMO 이 상품은 모두가 채권의 형태에서 발행이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채권의 형태 발행이니까 당연히 MBB, MPTB, CMO 이 상품들은 어디 합니까? 부채 금융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죠. 부채 금융이다. 다음
이제 자,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상환 사채 우리 오늘 배웠지요. 예, 자 사채니까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 형태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주택으로 상환하겠다. 이게 이제 주택 상환 사채다.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주택 상환 사채도 어디 합니까? 부채 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금융이다. 다음 이제 전환 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전환사채. 자, 전환사채는 이제 자, 사채 채권이지요. 채권이 발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전환권이라는 옵션이 부여된 채권이에요. 자, 전환권이다. 이건 옵션이 부여된 채권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신주 인수공모 사채라는 게 있어요. 자, 역시 사채니까 채권이죠. 채권인데 여기에 이제 신주 인수권이다. 이 같은 옵션이 부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신주 인수권 옵션이 부여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여보세요. 이때 전환권은 발행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신주 인수권은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자, 기록 보세요. 전환권, 신주 인수권 모두 어때? 주식과 관련 권리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본질은 채권의 형태로서 발행이 되지만 주식과 관련 권리가 어때? 옵션으로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리고 어때? 부채와 지분의 중간석유 지닌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사채 이 자체가 뭡니까? 매장인 금융의 가장 대표된 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간접투자 펀드, 공모연 증자, 신디게이트, 조인트벤처 이들은 어디 합니까? 지분 금융 방식이 되겠지요. 다음 자산 담보부 증권, 저당 담보증권, 특히 저당 담보증권 MBS 중에서도 MBB, MBTV, CM으로 상품들이 있지요. 그리고 주택 상환사채 이들은 어디에다 합니까? 부채 금융이다. 그래서 전환사채, 신주 인수공사채 이 두 가지는 어디 합니까? 매장인 금융의 대표된 사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를 통해서 반드시 구별이 좀 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 부동산 유동화제도다. 자, 기본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4절로 넘어갑니다. 4절은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 소개했죠? 우리 조금 전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절대 시행령 부동산 유동화제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어떤지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제다. 이분은 뭡니까? 주택 담보대출 원활히 수행할 목적으로 도입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 담보대출을 하니까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제도 이걸 별도로 4절로 우리가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학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제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당시의 구조부터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보세요. 우리 조금 전에 이랬죠? 저당채권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한다. 이때 발행증권을 투자자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이야기야. 이 구조를 더욱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세부 살펴보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합시다. 자, 이것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고던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을 우리가 뭐랍니까? 차입자, 즉 자금의 수요자가 되겠지요. 차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차입자는 주택을 담보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게 된다. 누구로부터? 대출자로부터. 그럼 현재 우리나라 경우에는 대출자 역할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금융기관. 그래서 은행 등이다. 담당하고 있죠? 자, 그럼 이때 주택을 담보했을 때 저당권 또는 근저당 설정하겠지요. 이때 설정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저당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했습니다. 결국 차입자는 대출자에게 저당 채권을 맡기고 이를 근거로 해서 주택 담보대출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당 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대출자. 여기서 가지고 있죠? 대출자. 그럼 대출자는 자신이 설정한 저당 채권을 포트폴리오 일부로서 보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설정한 저당 채권을 매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저당 채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금을
조달한다. 누구에게 매각할 것인가? 바로 유동화 유동화정을 중개해준 기관이겠죠? 유동화 중개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유동화 중개기관 여기에게 매각한다. 그럼 현재 우리의 경우에는 유동화 중개한 역할을 누가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여기서 수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요. 처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 중개원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설 땐 금융공기업이다, 준정부기관이다 할 수 있겠지요. 공사는 이제 대출자로부터 저당채권을 사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공사는 사들인 저당채권을 포트폴리오 일부로서 보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에서 증권을 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증권을 발행을 하겠다. 이때 발행 증권이 결국 뭡니까? MBS. 축구 말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겠다.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사가 주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그럼 공사가 이처럼 MBS 등을 발행해서 투자 매각하고 자본시장 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어떻게 주택담보추진관은 금융기관에게 공급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저당시장의 구조란 이야기예요. 이 구조를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저당채권을 기초로 해서 MBS를 발행하고 투자매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구조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먼저 이제 자금시장의 차입자와 대출자 간에 성립되는 하나의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성립되는 하나의 시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대출자와 투자 사이에 성립되는 또 하나의 시장이 있다. 이 사이 때 한국주택금융사가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두 개의 시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는 최초로 때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주택담보대출에서 저당채권이 새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당채권이 형성된 단계다. 결국 저당채권이 새로 발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발행이 된다.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저당채권이 새로 발행이 됩니까? 이미 형성된 저당채권이 돌아다니는 겁니까? 돌아다닌다.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런 겁니까? 저당의 유통시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저당 채권을 기준해서 MBS를 발행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증권화가 내포되어 있지요. 그래서 MBS 발행 통해서 유동성이 낮은 저당 채권 자산을 유동성을 높여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매각하고 자금을 준다. 유동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는 저당 채권이 이렇게 발행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어때? 유통이 되는 곳이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시장을 발행시장, 유통시장을 한다면 발행시장은 뭡니까? 1차 시장이다. 유통시장은 2차 시장이다.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1차 저당 시장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뭡니까? 2차 저당 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고려하세요. 자, 1차 저당 시장은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당채권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당의 성립 단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차 저당 시장은 저당의 유통시장으로서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잘 고려합시다. 자, 주택담보대출이 이것은 어디입니까? 1차 저당시장이 되겠지요. 다음 저당의 유동화가 이것은 어디입니까? 2차 저당시장이다. 자, 다시 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이 이것은 어디입니까? 1차 저당시장이지요. 저당의 유동화 이것은 어디입니까? 2차 저당시장이다. 만약에 2차 저당시장이 존재한다면 저당의 유동화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은 어디입니까? 2차 저당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1차 저당시장을 우리가 또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최초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택자금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다. 다음은 2차 저당 시장은요. 자, 보세요. 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했죠? 조달한 자금을 어떻습니까? 이제 주택담보취급하는 기관들에게 공급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2차 저당 시장을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본시장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담보취급하는 기관들에게 공급을 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저당시장은 주택담보대출이 이것이다. 이래서 주택자금 대출시장. 자, 2차 저당시장은 자본시장부터 자금을 부동산에 끌어와서 공급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시장 참여자입니다. 보세요. 1차 저당시장의 참여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차입자와 대출자다. 할 수 있겠죠. 다음 2차 저당시장에 참여자 누굽니까? 대출자와 투자자겠죠. 이 사이에 한국주택금융사 공사가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금을 수혜인 차입자는 2차 저당시장은 직접적인 관련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사람이 직접 관련은 어디입니까? 1차 저당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대출자나 공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 채권을 포트폴리오 일부서 보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매각하거나 기존에서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이제 저당시장 구조에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파급 효과예요. 자, 이 같은 이제 주택 저당시장 유동화제도 이게 도입되면서 어떤 효과들이 나타날 것인가 이걸 살펴보는데 먼저 여기는 대출자 금융기관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살펴보자. 자, 만약에 이 같은 주택 저당시장 유동화제가 MBS도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자신이 설정했던 저당 채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MBS가 도입됨으로써 대출자, 금융업자에서는 자신이 설정했던 저당채를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결국 대출자에서는 MBS로 인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결국 자, 주택담보대출채권이다. 이 저당채권이죠. 자, 이걸 유동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택금융자금의 수불이연도 때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처럼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어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자에서는 추가 재원 마련 이를 통해서 유동성이 향상이 되겠지요. 추가 재원 마련이니까 유동성은 향상이 된다. 참 유동성이 향상되니까 유동성에 따른 위험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게 된다. 알 수 있겠죠? 유동성이 향상이 되니까 자, 잘 보세요. 우리 시험은 이런 걸 말 바꾸는 겁니다. 자, 대출자 금융업자에서는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MBC를 통해서 그럼 추가 재원을 마련했으니까 유동성은 어떻습니까? 향상이 되겠지요. 그럼 유동성이 향상되면 유동성에 따른 위험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노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또 우리가 생각합시다. 대출자, 금융기관이죠. 그래서 은행이라는 이야기예요. 은행은 자, 자금을 조달해서 조달한 자금을 운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지요. 오늘 이야기했어요. CD 발행 이런 것에서도 자금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은행이 이제 자금 조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가 고객들이 예금입니다. 고객들이 예금이에요. 가장 큰 자금 조달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고객들은 예금 받습니다. 고객들 예금은 단기성입니까? 장기성입니까? 단기성이 되겠지요. 단기성 자금이라는 이야기예요. 처음 자금을 조달해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한다는 이야기. 운용하고도 여러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택담보대출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 어때? 장기지요. 장기. 처음 무슨 이제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운영하다 보니까 만기가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렇죠? 만기 불일치에 따른
만기 불체는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만기 불체는 위험이 바로 뭡니까? 유동성 위험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들은, 은행들은 여튼 유동성 위험에 빠지면요 파산은 시간 문제 되는 겁니다. 그럼 여튼 유동성 위험이 있는 걸 알면서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운영하려고 주택담보대출로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그럼 이제 참 주택담보대출 해주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유동성 위험부터, 즉 만기 불체권 위험부터 벗어나야 되겠지요. 그럼 벗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 자체를 마련해보자.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뭡니까? MBS 제도가 된다는 겁니다. 참 이제 MBS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결국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에서는 만기 불체권 위험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한 유동성 위험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기로 주택담보대출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장기 대출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또 이제 MBS가 도입되면서 이런 효과도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때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줬어요. 했는데 이런 조건이었어요. 이제 만기 30년. 그리고 5억 주택담보인데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원금은 만기 일상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30년 동안 5억 이게 묶여버린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MBS가 도입됨으로써 이때 설정했던 저당채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한다면, 그러면 이때는 5억이 묶인 셈이 풀려버린 셈이다. 할 수 있겠죠. 지금 MBS가 도입됨으로 해서 이제 자금의 고정화 위험도 감소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은 또 우리 이해합시다. 여기는 대출자 금융원들이 주택담보대출 인류에서 당초에 100억 조달했어요. 100억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럼 100억 자금 조달했는데 주택담보대출 몇 건 해줘버리니까 소진이 돼버렸네요. 그럼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지만 MBS가 도입됨으로써 이때 100억 주택담보대출에서 받았던 저당채권이 있잖아요. 그럼 저당채권을 매각시키고 자금을 알파 또 조달할 수 있겠죠? 이걸로 주택담보대출이고 저당채권 또 받는다는 이야기야. 이걸 또 저당채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베타. 이 과정을 생각하면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물론 이론적이에요. 그래서 당초에는 한정된 금액 100억이지만 이론적으로 따지면 무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론적이에요. 여튼 MBS가 도입됨으로써 좀 한정된 100억이지만 이걸 가지고 과거보다 더 많은 자금 차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제 한정된 재원으로 결국은 다수의 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 해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도 하나의 혜택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 지금까지 이제 대출자 금융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제 우리 교재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 다 설명드렸어요. 다음 이제 편곡 2번 차입자 입장입니다.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도 MBS가 이처럼 MBS가 도입이 됨으로 해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잖아요. 그럼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주택금융에 따른 수혜의 폭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처럼 MBS를 발행해서 투자매도 자금을 조달하면 더 많은 자금세 차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할 수 있겠죠? 이러면서 주택의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게 된다. 그럼 주택 수요가 증가되니까 당연히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겠지요. 주택사업 육성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MBS가 도입됨으로써 차입자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자금 차입이 용이해진다. 또 내 집 마련이 확대되죠.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큰 혜택은 이런 점이에요. 내가 직접 MBS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MBS에 직접 투자하지 않았다고 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MBS에 직접 투자하지 않은 국민들에도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지요.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기는 투자자입니다. 이제 평균 3번 저당채권 투자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투자자입니다. 그럼 투자 입장에서
MBS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어떤 MBS란 이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더욱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MBS 상품의 만기 구조가 중기, 장기 비율이 높습니다. 그럼 중기, 장기 비율이 높다는 건 뭡니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굉장히 매력적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MBS 상품 자체는 상당히 또 매력적인 상품이에요. 자, 이제 수익성이 높다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우에도 이 MBS 상품의 수익률 자체가 국채 수익률보다 더 높습니다. 그럼 국채 수익률보다 높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어때? 수익성이 좋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또 자, 이 공사가 발행한 MBS 등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급 보증이 되면 안전성도 어때? 높다 할 수 있겠죠. 안전성도 높다. 또 공사가 발행한 MBS 등에서는 자,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요. 어때? 환금성도 높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을 고루 갖춘 상품이다 보니까 투자자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연금, 기금, 보험 이 같은 장기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부 입장이요. 정부 입장에서 MBS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어때? 주택의 경기를 조절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쉽게 우리 생각합시다. 주택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경기가 침체했으면 침체 경기 때 살려야 되겠죠. 위해서는 주택의 수요를 억제해야 됩니까? 자극시켜야 됩니까? 자극시켜야 되겠지요. 그럼 주택 수요를 자극시켜서 공사가 MBS 발행 물량을 늘립니다. 늘려서 투자에 매각하고 더 많은 자본시장의 자금을 부동산에 끌어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택을 더 많이 준다면 주택의 수요는 어때? 증가하겠죠? 그렇죠. 이를 통해서 그래서 침체 경기를 살려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경기 조절 기능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MBS가 도입되면서 많은 혜택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MBS 제도 저 당시의 구조와 저희들이 파급 효과 여기까지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자, MBS 상품 이 부분인지 한국주택금융사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다음 주에 금융론 한 2시간 정도 더 이야기할 겁니다. 이야기하고 개발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투자론, 금융론 이야기 드렸어요. 모두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꼭 복습이 되셔야 되겠죠? 자, 복습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